페터 한트케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따사롭긴 하지만 흐렸던 어느 아침, 그들이 문 밖으로 나서려고 할 때 길을 떠나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군요 하고 이플란트가 말을 꺼냈다. 날씨도 여행하기에 적당한 듯했고 하늘도 대지 위에 낮게 깔려 있었으며 주위의 사물들도 짙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으니 가고자 하는 길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될 것처럼 보였다. 칼 필립 모리츠, 안톤 라이저. 짧은 편지. 제퍼슨가는 프로비던스에 있는 한적한 거리다. 이 거리는 상업지역을 끼고 이어지다가 노리치가로 불리는 도시 남쪽에 이르러서는 뉴욕 방향으로 빠지는 줄구 도로로 이어진다. 제퍼슨가를 따라 여기저기 걷다 보면 너도밤나무와 단풍나무가 서 있는 작은 광장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광장 가운데 하나인 웨일런드 스퀘어에는 영국 농가풍의 거대한 건물인 웨일런드 매너 호텔이 있다. 4월 말경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호텔의 문지기가 열쇠 하나와 함께 보관함에 들어있던 편지를 건네주었다. 열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 앞에서 편지 봉투를 열었다. 그렇게 단단히 붙어있진 않았다. 편지는 짧고 간명했다. 난 지금 뉴욕에 있어요.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요. 만나봐야 그다지 좋은 일이 있을 성 싶지 않으니까. 회상해보건대 나는 마치 세상의 빛을 처음 봤을 때처럼 놀랍고 당혹스러웠다. 미국 폭격기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방에 나무 토막들이 흩어져 있었고 한낮의 태양만이 바깥의 정원을 말없이 비추고 있었다. 현관문 옆 계단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주말에 토끼를 도살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땅거미가 질 무렵,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워진 밤이 아닌 만큼 더욱더 공포감을 자아내던 저녁 무렵, 나는 두 팔을 우스꽝스럽게 휘저어대면서 기진맥진에 있는 숲길을 비트적거리며 걷고 있었다. 앞쪽으로 길게 늘어진 나뭇가지의 우듬지만이 보일 듯 말 듯한 미광에 물들고 있었다. 나는 가끔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내 수치스러운 처지를 한탄하면서 나지막이 흐느끼기도 했다. 그러다가 결국 크나큰 충격으로 인해 그 수치심마저 무뎌졌을 때는 목 놓아 울어대기까지 했다. 그렇게 나는 아침에 이 숲길을 따라 떠나갔지만 아직은 완전히 빠져나가진 못했을 한때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를 따라 숲길을 걷고 있었다. 달아난 달개 솜털 깃들이 정원한 여기저기는 물론 건물 외벽에도 뿌려져 있었고 그 위로 따사로운 햇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나이든 흑인이 발밑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지면보다 약간 높이 멈춰서 있던 엘리베이터의 문턱에 걸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흑인 안내인은 수동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는 격자를 앞쪽으로 밀었다. 그러고는 레버를 움직여 엘리베이터를 가동시켰다. 승객용 엘리베이터 옆으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가 탄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동안 옆에서는 마치 겹겹이 쌓인 찻잔에서 나는 소리처럼 철거덩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나는 편지에서 눈을 떼어 침침한 구석에서 구부정하게 머리를 앞으로 수그린 채 레버를 잡고 서 있는 엘리베이터 안내인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나 아닌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다.
흰색 와이셔츠만이 진청색의 유니폼 사이로 고개를 내민 채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한동안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는 상황이 되면 종종 드는 생각이지만 흑인 안내인이 한순간 돌변해서 나에게 해코지를 해올 것만 같았다. 나는 외투에서 아침에 보스턴을 떠나오기 전에 샀던 신문을 꺼내 들었다. 그러고는 머릿기사를 가리키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몇몇 유럽 국가의 통화 가치가 오른 탓에 여행 경비로 환전해온 몇 푼을 제외하고는 남는 것이 없게 되었단 푸념을 늘어놓았다. 유럽에 돌아가 다시 환전을 하면 훨씬 적은 액수밖에 못 받으리라는 의미로 한 말이었다. 안내인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엘리베이터 의자 아래 놓여있던 신문더미를 가리켰다. 그 위에는 그가 신문값으로 받은 동전들이 있었다. 그러고는 내게 고갯짓을 했다. 의자 밑에 쌓여있는 프로비던스 트리뷴에도 역시 내가 펴들고 있는 보스턴 글로브의 것과 동일한 머릿기사가 실려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내인이 내 말에 반응을 보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나는 주머니 속에서 지폐를 찾아 준비해 두었다가 그가 가방을 방에 들여놓기가 무섭게 그의 손에 슬쩍 쥐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섰을 때 손에 잡힌 것은 의도하지 않은 10달러짜리였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다른 손에 넘겨준 뒤 돈뭉치를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은 채 1달러짜리를 다시 찾아보았다. 지폐 한 장이 만져지기에 재빨리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5달러짜리였다. 그러자 흑인 안내인은 바로 주먹을 꽉 쥐었다. 여기 다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하고 나는 그가 가고 난 뒤 혼잣말로 소리쳤다. 외투를 걸친 채 욕실로 들어가 나 자신보다는 거울을 더 들여다보았다. 외투 뒤쪽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붙어있는 것이 보이자 나는 혼잣말을 했다. 아까 그 버스에서 머리카락이 빠진 게 틀림없어. 나는 망연자실하여 욕조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아주 어릴 적 이후로 혼잣말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아이들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을에 큰 소리로 떠들어댄다곤 하지만 나는 지금 이곳에 어떤 행사를 참여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단지 한번 둘러보러 온 마당에 나의 독백을 누구와 공유할 길이 없었다. 나는 킬킬거리며 웃다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나의 머리를 후려갈겼다. 그 때문에 하마터면 욕조 안으로 빠질 뻔했다. 욕조 바닥에는 반창고같이 생긴 넓고 연한 줄무늬의 바닥재가 사방팔방으로 깔려 있어서 미끄럼을 방지했다. 그 순간 문득 반창고를 보는 것과 혼잣말을 생각하는 것, 이 두 행위가 동일하게 느껴졌다. 너무나 수수께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웃음을 멈추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창문 앞에는 키 큰 자작나무들이 서 있었다. 그 너머로 멀리 자그마한 집들과 어우러져 공원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잎사귀들은 아직 작았고 그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밀어 올리고 팔걸이 의자를 창가로 바짝 끌어당겨 앉았다. 두 발은 중앙난방 장치의 방열기 위에 걸쳐 올렸다. 아침부터 미지근한 열기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 의자에는 바퀴가 달려 있었고 나는 그 의자를 이리저리 골려대면서 편지의 겉봉투로 눈길을 돌렸다. 담청색의 호텔 봉투였다. 뒷면에는 델모니코 호텔 뉴욕 50번가 파크 에비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지만 앞면의 지기는 필라델피아라고 찍혀 있었다. 편지는 벌써 닷새 전에 붙여진 것이었다. 오후에 직인에 찍힌 PM이라는 글자를 보고 나는 큰 소리로 내뱉었다. 그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여행을 떠났지? 난 의문이 들었다. 돈이 제법 넉넉한가 본데?
$30나 되는 방값을 척척 낸 걸 보면. 나는 델모니코 호텔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뮤지컬을 통해 알게 되었다. 뮤지컬에서 시골 사람들이 춤을 추며 거리에서 몰려들어와 칸막이 된 좌석에 앉아서 품위 없이 음식을 먹어댔다. 달리 생각해보면 그년 돈관념이 없었어. 하여간 정상적인 경제관념은 없는 편이었어. 어릴 때나 했을 법한 그 물물교환의 즐거움에서 결코 벗어나질 못했어. 그러니 그녀에겐 돈이란 그저 교환수단일 뿐이었지. 그녀는 쉽게 소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빨리 교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좋아하는 편이야. 그녀한테 돈이란 소비와 교환 둘 다를 의미하지. 눈길이 닿는 가장 먼 곳을 바라보고 있자니 교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면직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탁한 연무도 그곳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지도상으로 볼 때 그 교회는 침례교회가 틀림없었다. 편지가 나한테 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는데 나는 말했다. 글쎄 그녀가 죽지는 않았을까? 일전에 저녁 무렵 높고 가파른 암벽 위로 어머니를 찾아 나선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가끔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나로서는 행여 어머니가 바위 아래로 몸을 던지거나 낙상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다. 나는 바위 위에 올라서서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는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여자들 몇 명이 모여있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그들은 무엇에 놀라기라도 한 듯 쇼핑백을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누군가가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암석의 돌출부 쪽에 가서 찢어진 옷 조각이라도 찾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공기마저 내게 고통을 주는 듯했다. 나와 결부된 모든 것이 공포감으로 인해 내 안의 깊은 곳까지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다 인해 저 아래쪽의 가로등에 불이 켜졌고 몇몇 자동차들은 어느덧 전조등을 켠 채 내달렸다. 암벽 위쪽에는 적막감 속에서 찌르륵 찌르륵 하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마을 어귀의 주유소에도 불이 켜졌다. 그러자 사방이 밝아졌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욱더 빨라졌다. 종종 걸음으로 바위 꼭대기 위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저 아래 사람들 중에서 유독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최근 들어 움직임이 눈에 띄게 더뎌진 터였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거리를 따라 곧장 걷지 않고 긴 대각선을 그리며 거리를 가로질러 갔다. 나는 침대 옆 협탁으로 의자를 바짝 끌고 가서는 뉴욕에 있는 델모니코 호텔로 전화했다. 유디티의 결혼 전 성을 대자 비로소 그곳 직원이 투숙객 리스트에서 그녀의 기록을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우편물을 추송받을 수 있는 아무런 주소도 남기지 않은 채 이미 닷새 전에 체크아웃한 상태였다. 그런데 호텔 측이 그녀가 묵었던 방에서 사진기 한 대를 발견하고는 보관하고 있다며 그것을 유럽의 주소로 보내야 하는지 물어왔다. 나는 내일 뉴욕으로 가서 직접 가져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반복해서 말했다. 내가 그녀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또다시 혼자서 킥킥거리게 될까봐 재빨리 창가 쪽으로 의자를 끌고 갔다. 앉은 채 외투를 벗고는 여행자 수표를 세어보았다. 도난 사건이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온 터라 오스트리아에서 현금 대신에 바꾸어왔다. 은행 직원이 나중에 같은 환율로 환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의 환율로 보아서는 그가 약속을 깬다 해도 너그럽게 봐줘야 할 판이었다.
$3,000나 되는 돈을 여기서 어떻게 다 써버리지? 나는 자문해 보았다. 그러자니 문득 환전해온 이 많은 돈을 최대한 무의도식하면서 써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델모니코 호텔에 전화를 걸어 다음날 묵을 방 하나를 예약하려고 했다. 빈 방이 없다는 대답에 나는 호텔 직원에게 그렇다면 혹시 월도프 에스토리아 호텔에 방 하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지 부탁할까 했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고 스콧 피츠제럴드를 떠올리며 44번가에 있는 엘곤 퀸 호텔에 방 하나를 부탁했다. 그곳은 그가 자주 찾았던 호텔이었고 나는 얼마 전에 그의 작품을 읽은 적이 있었다. 마침 방 하나가 비어 있었다. 욕조에 물이 채워지는 동안 문득 유디트가 내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몽땅 빼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에게 정권을 주는 게 아니었어.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다지 걱정하진 않았다. 오히려 내심 즐거웠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호기심마저 잃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침대에 몸을 길게 뻗고 누운 채 더 이상 남의 말을 들을 형편이 아닌 상태에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나로서도 딱히 그녀를 도와줄 방법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는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완독했다. 책의 내용은 한 남자가 만 한쪽에 위치한 집 한 채를 사서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만 다른 쪽의 집에 매일 밤 불이 켜지는 것을 바라본다는 연애담이었다. 위대한 개츠비는 자기 감정에 충실했지만 그만큼 수치심도 느꼈다. 말하자면 여자의 사랑 행위가 노골적이고 대담해질수록 개츠비도 더욱더 비겁하게 행동했다. 그래, 나는 말했다. 한편으론 수치심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유디티에 대한 나의 감정과 관련해선 난 겁쟁이야. 나는 그녀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늘 주저해왔지. 체질적이긴 하지만 그간 내가 보여왔던 부끄러움은 비록 그것이 그녀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참지 못하리라는 나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여하튼 일종의 소심함의 표현임이 분명해. 적어도 그것이 내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는 하나의 척도로서 작용하는 한 말이야. 위대한 개츠비는 단지 그를 사로잡는 사랑을 행하는 방식에서만 소극적이었어. 이를테면 그는 예의를 아는 인간이었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나도 그처럼 정중하면서도 동시에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법을 좀 터득하고 싶다. 나는 물이 흘러넘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욕조 안에 앉아 있었다. 물은 아주 천천히 빠졌다. 눈을 감고 몸을 뒤로 젖히자 찰방거리며 빠져나가는 물의 움직임으로 인해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면서 마침내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욕조 안의 물이 다 빠져나가 한기가 느껴질 때에야 비로소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을 닦으면서 몸 아래쪽으로 시선을 가져갔다. 페니스를 움켜쥐고는 처음에는 수건을 이용해서 나중에는 맨손으로 자유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한참 흘렀다. 가끔 눈을 뜨고 욕탕의 우윳빛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자작나무 잎의 그림자들이 아래 위로 흔들렸다. 마침내 정액이 쏟아져 나오자 무릎이 저절로 꺾였다. 나는 재빨리 몸을 씻고는 욕조를 깨끗이 닦았다. 그러고는 옷을 입었다.